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백아스님. 밥입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저는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올해 모처럼 만에 푹 쉬고 있고요. 녹음하는 기간이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잘 쉬고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이렇게 넘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반도체 용어랑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일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투자할 때 혹시 관련 기사를 읽으시거나 리포트를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방송 때 지수를 비교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총 30개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장비 업체 아니면 디자인 업체, 공정 등등의 다양한 회사를 이제 시가총액별로 선별해가지고 그 각 종목의 비중을 둔 지수입니다. 보통 SOX라고 SOX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매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이 왜 이제 하필 필라델피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가 필라델피아 스탁 익스체인지거든요. 필라델피아 스탁 익스체인지가 여러 우여곡절을 갖고 볼티모어 거래소와 합병도 되었다가 워싱턴 거래소랑도 합병됐다가 나중에 2017년도 정도에 결국 나스닥에 인수를 하게 되고요. 지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홈페이지에 가면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AMD, 엔비디아, 퀄컴, 생소한 회사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모노리틱 파워, 아니면 MK 인스트루먼트, 아니면 언 세미컨덕터, 이런 거는 생소할 수도 있죠. 방금 이렇게 언급하신 기업들은 제가 들어봐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 유명한 회사 빼고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생소한 것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 분야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도체 워낙 이제 넓고 방대한 분야니까 감이 안 올 수가 있죠. 알기 쉽게 제가 건축에 비유를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처음에는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 건축물이 일반 아파트냐 아니면 공장이냐 공항이냐 백화점이냐 몰이냐 이런 거 따라서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건축가가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일일이 막 손으로 막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워낙 건축물이 복잡해지면서 설계가 좀 복잡한 경우는 이런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 설계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D 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실제로 설계도를 받아서 건축물을 현장에서 건설하는 건설 회사도 있겠죠. 설계도 하고 건설도 둘 다, 전부 다 하는 덩치가 굉장히 큰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에 이제 비유를 했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고 설계도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것, 그리고 이 건물도 짓기도 하고 설계도 하는 종합회사,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네요. 반도체 기업도 이렇게 하는 일이 이야기하셨듯이 세 가지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들 건축물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칩을 디자인해서 설계도면을 만드는 회사랑 디자인도 메모리, 아니면 비메모리, 예를 들면 CPU나 이런 거, 아날로그, 이런 각각의 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다 다르겠죠. 설계를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설계도면을 이제 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반도체 칩을 직접 공장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깎고, 뚫고, 갈고, 자르고, 이렇게 공정하는 회사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과 공정을 다 하는 큰 회사가 있겠죠.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디자인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 팹이 이제 공장이고 리스가 없는,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팹리스 회사라고 합니다. 보통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이런 게 이쪽에 해당하죠. 설계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팹리스 회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받아서 직접 칩을 만들기만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대만의 TSMC, 아니면 글로벌 파운드리스, 인텔, 삼성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이제 대만의 TSMC는 거의 전 세계 주요 팹리스 회사의 설계 주문 공정을 거의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마켓시어는 이제 60%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40%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이런 커다란 대형 회사들이 대부분 TSMC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글로벌 파운드리스 같이
뭐 아니면 또 인텔 뭐 이런 데서 꾸준히 파운드리 사업의 파일을 좀 가져오려고 하지만 TSMC의 입지가 워낙 탄탄하죠. 물론 이렇게 설계도 하고 공정도 각자 하는 회사가 있겠지만 이런 거를 둘 다 설계도 하고 공정까지 둘 다 하는 대형 종합 반도체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IDM이라고 하는데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하는데요. 인텔,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뭐 이런 곳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팹리스, 파운드리, IDM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이제 건축물과 비교를 해보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크레인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건데요. 건물을 직접 짓는 회사들이 이런 장비들을 이제 장비업체에서 사들여서 건물을 짓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먼저 이 집안을 다지고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아스팔트를 깔 이제 도로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요. 그 부분에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기 좋은 물질인 아스팔트를 깔겠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역시 공장, 이제 팹에서 공정을 돕기 위한 기계를 만드는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마치 건설 현장에서 길을 만들 때 땅을 다진 것처럼 실리콘 기반을 먼저 이렇게 갈아서 평평하게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땅에 홈을 팠던 것처럼 실리콘 기판에 설계도를 그리고 실리콘 일부분을 깎아 파내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 물질을 채워넣었던 것처럼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구리 같은 물질을 채워넣는 거죠. 자, 설계와 공정을 둘 다 하는 종합반도체 회사나 공정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처럼 이제 대규모의 공장, 팹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장비 업체의 고객이 되는 거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보이겠지만 여기 그림에 팹이 있는데요. 이렇게 넓고 넓은 공장, 팹 공간에 각 장비 업체에서 사들인 기계들을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장비 업체로는 Applied Materials, 램 리서치, KLA 탱커, ASML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장비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가스나 뭐 용액 같은 거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겠죠. 도로를 까는 거랑 비유를 해서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에도 연관된 수많은 기업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네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뭔지 그 개념부터 일단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해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 사람으로 치면 세포 같은 거죠. 세포가 있어야지 생각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세포 사이에 신경이 있어서 전기, 화학물질 같은 게 이제 흘러서 서로 소통을 한다고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었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기계가 말도 알아듣고 기억하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필요하고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기가 흘러야 되겠죠. 기계에서 이런 세포가 바로 반도체이고요. 뇌세포도 있고 뭐 신경세포도 있고 근육세포 이런 것도 있겠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하시면 좀 이해가 이제 쉽게 될 것 같네요. 인간의 뇌를 생각해 보죠. 뇌는 무언가를 듣거나 뭐 보거나 냄새 맡고 느끼고 이러면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죠. 매번 가르치지 않아도 한번 무언가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머릿속 기억에 넣어놓고 또 언젠가 그 정보가 필요할 때 쉽게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애완동물 정보를 기억 속에 그리고 메모리 속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인은 베가스, 애완동물 종류는 고양이, 동물 이름은 풍류객. 뭐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알려줘도 기계는 잘 기억을 하니까 매번 알려주지 않아도 좋죠. 그런데 이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넣을 수도 있고 단기 기억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평생 기억 속에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 장기 기억 속에서 정보를 빼내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기억이 절대 안 나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찾으려면 한참 걸리죠. 머릿속에 도서관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책을 써놓고 머릿속에 있는 도서관에 어딘가에 잘 넣어놨는데 그 정보를 다시 찾으려면 책이 어딘지 또 찾아야 되고 또 책이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그 정보를 또 찾아야 되니까 갈수록 책이 많아지고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책에 써놓고 장기적으로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게 반도체에서는 하드 드라이브, 뭐 HDD,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이런 거예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낸드 플래시를 주로 쓰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에 도서관에 계속 있기 때문에 밥을 먹든지 자든지 파워를 끄든지 상관없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이라고 하는데요. 휘발유처럼 공기 중에 휙 하고 날아가서 없어지는 휘발성이 아니어서 비휘발성. 그래서 영어로는 Non-Volatile Memory, 줄여서 NVM이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하드 드라이브 HDD, 솔리데이트 드라이브 SSD는 도서관에 꽂혀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도서관에 전원을 내려도 깜깜해서 책은 안 보이지만 책은 서재에 꽂혀있으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원이 꺼져도 이제 계속 남아있는 도서관이 이런 비휘발성 메모리이고 그 정보가 책처럼 저장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굳이 책에 넣어놓지 않고 뭐 금방 잊어버려도 되는 메모장에 정보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장기 기억이 아니라 금방 잊어먹을 수 있는 단기 기억에 정보를 넣어놓아도 되죠. 자, 항상 쓰는 뭐 컴퓨터 모니터나 뭐 수첩, 메모장 뭐 이런 데다가 포스트잇을 이제 붙여놓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정보를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런 메모장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막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막 이제 시험 보는 데는 써먹었는데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안 가서 그렇지만 빠르고 효율이 좋죠. 자, 이렇게 단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에서는 주로 D램이 쓰입니다. 근데 D램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죠? Dynamic Read Accessible Memory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만 하면 안 되겠죠. 뭐 이제 기억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한다든가 논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제 메모리 속에 있는 밥의 애완동물은 황소이고, 자, 황소라는 동물은 헛간에서 자고 이제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고양이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집에서 잔다라고 이렇게 기억 속에 정보를 넣어놨으면 밥의 애완동물인 황소를 고양이집에서 재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치면 기계가 안 됩니다. 헛간에서 자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논리적인 계산이나 또는 추론을 하는 뇌의 역할을 현재 반도체에서는 CPU 그리고 GPU가 하고 있어요. CPU는 이런 추론뿐만 아니라 전체 컴퓨터의 대장 노릇을 하는데요. 뭐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계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요구사항을 내리면 CPU가 리더로서 전체에 골고루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메모리에 정보가 어떻게 들어갈지, 메모리 중에 이 정보 관리는 누가 투입할지 지시를 내리는 어떤 대장, 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 몸으로 따지면 CPU는 사람 몸이 컴퓨터라고 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뇌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GPU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CPU를 돕는 역할로 이제 주로 게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비디오 관련 그래픽 카드에서 많이 쓰이는 게 GPU죠. 비디오나 이런 그래픽 관련 정보가 오면 그걸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GPU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CPU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칩으로 요즘 기대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CPU나 GPU의 역할을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AP라고도 하죠. ASIC이랑 FPGA라고 이렇게 신문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CPU와 GPU 관계에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요즘 ASIC이나 FPGA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뇌를 과연 CPU랑 GPU가 완전히 따라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닙니다. 뭐 인간의 이제 뇌는 무수히 많은 뇌세포랑 신경다발이 많이 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뭐 아주 자유롭게 전기 신호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CPU나 이제 GPU는 현재 이제 컴퓨터 기계가 이게 수행할 수 있는 논리에 맞게 전기 신호가 흐를 수 있게 물리적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정해 놓은 겁니다. 하드웨어를 뭔가 최적화 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최적화 해 놓으면 대량 생산하기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설계를 만약에 우리가 바꾸려면 칩을 다시 뜯어서 처음부터 막 디자인을 바꾸고 이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유도가 좀 없죠. 대량 생산하기는 좋은데 좀 제한적입니다. 마치 이제 콜라와 사이다를 내놓는 자판기가 있는데 그 안에 콜라와 사이다가 흐를 수 있는 이제 파이프가 하나씩 있고 대신 이제 중간에 첨가제를 추가할 수 있는 파이프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리 향이나 레몬 향 같은 걸 넣어서 체리 맛 콜라 그리고 레몬 향 사이다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자판기를 설계해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CPU, GPU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체리향, 레몬향을 섞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을 때 아주 소량의 반도체 칩을 주문하는데 이를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합니다. 콜라 사이다가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디자인을 체리 맛이랑 레몬 향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설계를 해놓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파이프 개수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안 될 수 있죠. 정말 복잡하게 엮여진 격자 모양의 사다리처럼 모든 경우에 술을 만족시키는 파이프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뭐 콜라도 넣고 사이다도 넣고 뭐 환타도 넣고 했다가 또 뭐 체리 맛, 라임 향, 레몬 맛, 바닐라 맛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드웨어 자체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게 FPGA입니다. 주로 이제 ASIC이나 FPGA는 대량 생산보다는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스페셜한 분야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빵 같은 쪽에서 많이 쓰이곤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SIC이나 FPGA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주문형 반도체 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ASIC과 FPGA도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게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방송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데, 코딩이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명령어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람이 결국은 기계를 만들어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계랑 뭐 사람이랑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일반 우리가 쓰는 언어로 기계한테 말하면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죠. 그런데 알렉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복잡한 여러 가지를 뭐 연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요. 뭐 지금까지는 언젠가 나중에는 음성으로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뒷배경에서는 이제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기계만의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기계가 사람의 말을 직접 알아들 수 없으니까 이런 논리적 생각을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기계의 언어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코딩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사람의 몸에 뇌만 있느냐? 아니죠. 이제 사람에는 오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계도 눈이나 귀, 입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센서용 칩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쓰시는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폰 같이 스마트폰만 봐도 앞에 카메라 옆에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뭐 적외선 센서, 근접성 센서 같은 이런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또 주변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런 거를 감지한 후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예쁘고 멋있게 나오게 조절을 해주죠. 이제 또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만약에 물체가 있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자동차 센서라든지, 아니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아마존 에코 또는 구글 홈 같은 음성기기, 그리고 이제 또 온도 변화 등을 이제 감지하는 센서가 뭐 벌써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네스트 같은 것도 보면 집의 온도를 알아서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그러죠. 이럴 때도 이런 센서가 들어가겠죠. 뇌랑 몸을 이어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뇌가 손이랑도 이야기하고 뇌가 발이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경계처럼 뇌와 몸이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죠. CPU, GPU 이런 거랑 각종 센서들이 직접 연결이 돼서 소통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여기 캐릭터한테 핸드폰을 하나 줘줬는데요. 이제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뇌나 몸, 기계랑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먼 곳에 있는 기억장치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든가 이런 거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PC로 또는 태블릿으로 한 대 묶어서 소통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벌써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사진, 앱 등에서 많이 발생한 정보를 스마트폰 내에 있는 메모리 용량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벌써 먼 곳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야, 내 핸드폰이 이게 뇌가 너무 작아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 클라우드에다가 내 기계 대신 좀 정보 좀 담아줘. 벌써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정보를 불러와줘라. 뭐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구, CCTV. 각 기계의 세포인 반도체가 꾸준히 다 들어가면 결국 소통이 더 늘어날 텐데, 자, 이런 것을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지금까지 주변에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던 사물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사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2, 30분 정도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끝으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쏟아내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개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기계의 세포가 바로 반도체이고, 이제 기계의 뇌에서 기억세포, 메모리 반도체는 뭐 대표적으로 HDD, SSD, 낸드 플래시, DRAM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회사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그리고 인텔과 마이크론의 합작 회사인 IM 플래시,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등등이 있습니다. 뇌에서 이제 또 논리적을 하는 CPU는 주로 인텔이 하고 있고, 그리고 AMD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GPU는 이제 엔비디아가 리더고, 그 다음에 AMD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계산이나 추론을 하는 역할을 AP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담당하는 회사는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의 오감을 담당하는 센서를 담당하는 회사랑 소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뭐 이런 회사들은 뭐 퀄컴이나 NXP, 콜보, 뭐 애플, 삼성, 아마존 뭐 등등 정말 많은 회사가 있네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에 관해서 간략한 개요를 정리해봤습니다. 뭐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IT 분야에 좀 이제 종사하지 않거나 관심이 엄청 많지 않더라도 어쩌면 어디선가 기사 등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밥 아저씨랑 반도체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변화 트렌드랑 변화되는 트렌드와 관련된 유망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만약 뭐 좋아요, 구독하기가 많이 안 나오면 뭐 여기서 이제 접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예,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